안녕하십니까, 김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마음, 즉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 내 마음이고 자신의 생각이고 또 감정이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가령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레를 보고 기겁을 하면서 피하는 사람들에게 왜 무서워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의 대답을 합니다. 그 벌레가 징그럽고 더럽고 또 나에게 달려들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의식적인 생각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본인이 느끼는 그 공포의 마음은 사실 과거 어렸을 때 그분의 어린 시절에 학습돼서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마음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갑작스러운 어떤 외부 환경 변화에 우리 몸이 경계 시스템을 발동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호기심 많은 한두 살 아기들한테 처음으로 가령 바퀴벌레를 보여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작은 그런 바퀴벌레를 보는 아이들은 이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레가 도망가지 않는다면 손으로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바퀴벌레를 보고 있는 아기 옆에서 갑자기 꽥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어른도 놀랐는데 아기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아기가 벌레를 볼 때 누군가가 꽥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아기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험을 수차례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회로는 벌레라는 자극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 즉 큰 소리, 바퀴벌레, 이 두 가지가 연합이 돼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무의식적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 형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과정은 러시아의 생리학자이자 또 심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에 의해서 한 100여 년 전에 최초로 연구되었는데요. 최초의 이 조건 형성은 개에게 음식을 줄 때 특정한 소리를 함께 들려주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개들은 타액을 분비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자동적이고 선천적인 것처럼 개들도 음식을 먹을 때 침을 흘리는 것 역시 소화를 위해서 선천적이고 자동적인 그런 생리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과 특정한 소리, 예를 들면 벨소리를 함께 짝지어서 계속 짝지어서 제시를 하면 나중에는 벨소리만 들어도 개들은 침을 흘리게 됩니다. 마치 바퀴벌레와 함께 나타난 큰 소리에 대해서 깜짝 놀라던 아이가 바퀴벌레와 큰 소리가 연합된 후에는 바퀴벌레만으로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것처럼 파블로프에게는 음식과 함께 지시되었던 어떤 특정한 소리, 벨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학습이라고 할 때에는 예전에 없었던 것이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개든지 벨소리를 들리면 침을 흘린다? 그런 개는 없죠.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벨소리와 음식을 짝지어서 그런 경험을 한 개들은 나중에 벨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개가 소리에 대해서 타액을 분비하는 것, 이게 도대체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결국 인간의 마음이나 동물의 마음이
같은 토대 위에 있고 마음의 작동 기전이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타액 분비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우리의 신경계에서 교감 및 부교감 신경계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가 관장하는데요. 이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마음먹은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학습되고 저장되었다가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서 작동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 그로닝엔 대학의 실험심리학자들이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라는 한 저명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빛의 밝기와 관련된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거나 혹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의 동공 크기가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령 어두움 혹은 밤 같은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동공이 커지고, 조명 혹은 낮과 같은 그런 밝은 단어를 들으면 동공이 작아지는 것을 관찰한 것이죠. 우리의 동공이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것, 이런 것 역시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담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동공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동공이 자동적으로 확장되고, 반대로 밝은 곳에 가면 눈이 부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공이 저절로 축소되는데, 이러한 자율적 조정이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단어의 의미, 이런 의미하고 연합이 돼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되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면역체계 역시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화학 분자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경우, 만일 특정한 화학 성분과 중립적인 자극,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연합돼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특정한 화학 성분 없이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꽃가루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함께 보는 경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꽃가루가 없는 인조장미에 대해서도 꽃가루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항암 주사를 맞는 암 환자의 경우에 항암 주사로 인해서 보통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항암 주사하고 병원이라는 환경, 이것이 연합이 되면 나중에 항암 주사를 더 이상 맞지 않는 상황에서도 병원만 오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나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가령 특정한 음악을 듣는다 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그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나 주사 없이도 음악을 들을 때마다 우리 면역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와 벌레, 또 음식과 벨소리, 또 꽃가루와 꽃 모양, 항암 주사와 병원 환경, 이렇게 앞에 하나는 선천적으로 특정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이고요, 다른 하나, 후자는 특정 반응과는 무관한 중립적인 자극으로 전자와 함께 제시된 것뿐인데, 이 둘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단순한 자극과 자극의 연합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마음 말고도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한 결과를 연합하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조건 형성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가령 방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방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엽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면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문을 당기면 문이 열리는 것.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자신이 어떤 행동, 예를 들면 문을 여는 행동을 하고 나면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 행동의 결과로서 환경이 바뀌는 일, 즉 문이 열리는 상황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행동은 강화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행동을 더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 라는 점입니다. 만일 어떤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가 일관되게 일어나는 상황이지만 행동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때 그런 경우라도 과연 그 관계를 학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앞서 언급한 행동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많은 행동들이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년 전 저의 연구실에서 1년의 실험을 수행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수행한 연구 결과를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그 좋은 아주 학술지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연구 참가자인 대학생들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2개의 과제를 연속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빈 화면 중앙에 동그라미 하나가 나타나면 컴퓨터 자판의 특정 키를 신속하게 누르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과제는 동그라미가 사라진 화면에서 여러 문자들 가운데 특정한 문자, 예를 들면 알파벳 T를 찾아서 빠르게 반응하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2개의 과제들을 참가자들은 1시간 가까이 계속 반복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숨겨진 법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가자들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속도에 따라서 두 번째 과제에서 그 표적 자극, T가 나타나는 위치가 결정되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참가자가 동그라미 자극에 대해서 비교적 천천히 반응하면 표적 자극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게 하고, 또 만일 동그라미에 대해서 좀 빨리 반응하면 표적 자극이 화면의 왼쪽 하단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즉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그라미 자극에 대한 각자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두 번째 과제에서 표적의 위치가 결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을 때 과연 참가자들은 자신의 반응 속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표적의 위치를 예상해서 그 표적을 찾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지 이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 즉 동그라미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지 여부와 그 행동의 결과, 즉 표적이 나타난 위치, 이런 관계를 학습해서 시행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빨리 그 T라는 표적을 빨리 찾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 T가 나타나는 위치, 이 관계를 전혀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즉, 의식적 자각 없이도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 간의 관계를 학습하고 이용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 즉 학습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숙이나 노화에 의해서 아무런 경험 없이도 일어나는 변화, 가령 변성기 때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아주 일시적인 변화, 이것도 우리가 학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화라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학습이라는 것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개체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요한 능력은 인간뿐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고, 앞서 언급한 자극과 자극의 연합, 또 행동과 그 결과 간의 연합학습 능력은 의식적 생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등동물 수많은 벌레들에게도 있는 능력입니다. 이들이 사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현생 인류보다도 지구상에서 오래 생존해 올 수 있었던 요인에는
분명 이들의 학습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학습 과정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그것이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